가봅시다. 일단 이제 뭐 컴퓨터 사고에 대해서 약간은 좀 개념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연구소가 커리큘럼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딩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뭐 온라인으로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좀 부탁을 드렸지만 힘들어도 뭐 최대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경험이니까요. 그 여러분이 배우시는 수준은 물론 이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자꾸 익숙해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우리 서경원 연구원이 굉장히 또 잘 가르쳐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할수록 손해예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꼭 부탁을 드리니까 힘들어도 하시고 뭐 다음 학기나 혹은 내년쯤에 제 생각에는 이제 심화 학습반을 만들려고 해요. 수업 시간에 그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조금 이제 수업 시간은 경험을 하는 거고 저런 거구나 하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실제로 그걸 해보고 싶은 분들은 뭐 동아리처럼 이제 심화 학습반을 만들 생각이니까 당장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컴퓨터는 데이터 처리 기계죠. 인공지능도 데이터 처리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 처리 기계예요. 모든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 데이터로 귀결이 돼요. 모든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 정확히 하면 숫자와 이미지. 아니다. 숫자와 문자도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와 소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도 들어가니까. 정형 데이터는 숫자와 문자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원리가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쓰려면 최종적으로 인공지능도 0, 1로 하는 거예요. 온, 오프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패턴 인식적이고 병렬적이며 체계적 병렬 체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차이만 있지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0, 1.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 했던 거하고 설명 연결 들어볼게요. 거대한 문제가 있죠. 이거를 브레이크다운 해요. 아주 작은 문제로.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비지도학습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지도학습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강화학습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브레이크다운 해요. 거기에는 그게 창의력의 첫 번째 단계라고 했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다운을 하려면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워크숍을 만들려면 큰 문제를 브레이크다운 하는 게 전반부고, 브레이크다운 할 때 필요한 물론 이제 각본이 짜 있겠지만 지식을 아이들한테 습득시키게 하고 학습시키게 하고 브레이크다운을 만들어내는 워크숍이 되죠. 문제를 쪼개내는. 그리고 그 브레이크다운 문제가 대부분 다 문제였고 결핍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 혹은 컴퓨터 코딩이든 프로그래밍이든 웹이든 앱이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컴퓨터예요. 컴퓨터는 데이터 처리 기계라고 그랬죠. 데이터 처리 기계라는 정의로 보면, 개념으로 보면 인간의 뇌도 컴퓨터예요. 뉴럴 넷도 컴퓨터고, 그게 작동하는 방식이 생물학적이냐, 인간의 뇌는. 그게 직렬이냐, 병렬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데이터 처리 기계를 기계로 처리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처리하는, 그거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되겠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처리 기계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인공지능도 그러면 문제를 브레이크다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거기에 관련된 이제 브레이크다운하면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은 예를 들면 강화학습이라면 그것과 관련된 데이터만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아주 간단한 방식은 물론 이제 그렇게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그럴 때 그 데이터를 찾아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형을 시켜야 돼요.
변형을. 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미래 예측 시스템을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완전 인공지능으로 자동화를 시킬 생각인데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많이 써요? 네, 문자 데이터를 많이 쓰잖아요. 쉽게 해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니까 그게 책이든 신문이든 뭐든 물론 이제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캐치업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혹은 어떤 음성 파일을 넣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쩌든지 간에 그러면 그거를 비정형 데이터하면 숫자 문자 데이터로 규결을 시키고 그리고 그걸 0과 1로 변형을 시켜야 돼요. 0과 1로.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0과 1로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0과 1의 데이터는 산술, 관계, 논리로 처리가 돼요. 0과 1로 바꾸면 그럼 데이터를 연산하는 컴퓨터는 산술 연산을 하든지 사칙 연산을 하든지 그 다음에 관계 연산, 크냐 작냐 관계 연산을 하든지 아니면 논리 연산,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방식을 가지고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뉴럴넷이 하든 아니면 인간이 코딩을 하든 그러면 이제 코딩도 굉장히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딩을 할 때의 처리 방식이 산술, 관계, 논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저 수준으로 처리하게끔 문제를 전부 다 바꾸는 거죠. 처리 단계를. 네, 그게 if문이 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네, 논리적 관계의 부분이 되고 연산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고 그리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맞고 그 대신 이거를 무한 반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컴퓨터 자체가 그게 코딩을 하든지 간에 그 다음에 뉴럴넷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처리하는 작동하는 그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굉장히 단순하다. 그러면 이제 코딩은 뭐냐? 그 굉장히 단순한 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 순서를 줄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라는 게 사실은 프로그래머의 능력이에요. 네. 그럼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집을 짓는데 망치하고 톱하고 글루밖에 없어요. 그리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재료를 주고. 그리고 그 재료도 굉장히 단순해요. 나무. 그러면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인간에게 지으라면 화나죠. 근데 이 목수는 잠도 안 자고 동작도 굉장히 빠르고 반복하는 일도 지루하게 느끼지도 않고 그리고 쉬지도 않고 돈도 안 받고 일을 해요. 그리고 손동작이나 이런 동작이 인간보다 수천 배가 빨라요. 여기서 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도 수천 배 빨라요. 근데 얘는 망치, 톱, 글루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그 세 가지만 가지고 못 짓는 건 아닌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하죠. 이게 컴퓨터예요. 그런데 그래도 돈이 드는 거니까 그래도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러면 동선을 짜는 거예요. 못을 하나 가지고 오고 일하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 동선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게 프로그래머를 짜면 작동이 되는데 퍼포먼스는 되는데 이거는 코드가 엄청 길어져요. 한번 갔다 오고 못 하나 갈 때마다 저기서 꺼내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줄여요. 변수를 만든다든지 묶어놓는다든지 그리고 가져오는 거죠. 통째로. 쓰면 통째로 갖다 놔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동선을 하나로 만들어요. 간 김에 다 가져온다든지. 가는 김에 이것도 하고 여기도 못을 박으면 못 박는 것만 예를 들면은 그 다음 붙이는 것만 자르는 것만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자르고 못 박고 붙이고 자르고 못 박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동선이. 이거를 최적화시켜 이게 프로그래밍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거 동선을 최대한 잘 짧게 짜는 거. 즉 코드를 최대한
짧게 짜는 거. 그게 이제 아트죠. 예. 그 동선을 짧게 짤수록 창의적인, 예. 그러면서도 퍼포먼스가 깔끔하고 빠르게 나오는, 동시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비용이 적게 들면 더 좋겠죠. 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최고의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이게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뉴럴넷도 이틀 안에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틀 안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컴퓨팅 사고예요. 일 처리를. 네. 그래서 데이터 처리 기계인데 데이터가 아주 단순한데 그러니까 단순한 도구밖에 없는데 그 단순한 도구를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이버 스페이스는 논리 언어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개념상 가지고 있어요. 사이버 스페이스 그러니까 가상현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논리 언어로 만들어진 가상의 공간. 뭐 0과 1로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컴퓨테이션 띵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하면 이제 이게 작동 방식이니까 이게 산술, 관계, 논리니까 이런 논리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고 구체적이고 순서가 분명해서 애매하지 않는 생각과 절차,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하는 것. 이것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테이셔널 띵킹입니다. 컴퓨터 사고. 이렇게 되겠죠? 컴퓨터가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그 순서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순서를,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알고리즘. 그걸 절차를 쫙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인간이 짰단 말이에요. 인간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코드를 줄여도, 엄청난 양의 방대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간이 하지 않고 컴퓨터가 그 알고리즘을 스스로 짜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죠. 자,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과 판단의 단계별, 정리된 끝이 없는 논리수학적 문제 해결 절차. 이게 이제 알고리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경로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와 도구의 선택과 배치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컴퓨터가 톱과 망치와 글루, 접착제를 가지고 데이터는 모두가 다 나무밖에 없어요. 콘크리트도 없고 그 데이터가 연관인 아주 단순한 그것만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문제 해결 경로, 그러면 얼마만큼 빠르게 중복되지 않고 동선을 최적화시켜서 짜느냐, 집을 짓느냐,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도구, 선택과 배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입력, 출력, 유한성, 명백성, 효과성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그렇지만 이런 알고리즘을 예를 들면은 굵직굵직한 뭐 그런 경로들을 절차들을 다 짜진 않아요. 이미 모듈화돼 있거든요. 뭘 할 때. 그래서 그 모듈을 가져다가 연결시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알고리즘이 절차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뉴럴넷은 뭐냐?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생성해내거든요. 그럼 이제 뉴럴넷은 데이터를 집어넣고 목표를 주면 얘가 이 데이터에서 원하는 목표가 결과값이거든요. 원하는 결과값과 그 결과값을 내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결과값을 낼 수 있도록, 즉 들어간 데이터가 처리되어서 결과값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최적의 처리의 절차를 얘가 스스로 계속해서 막 조정해서 그 경우의 바둑과 똑같아요. 계속해서 얘가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무식하게. 엄청 무식해요. 10,000번, 100,000번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줘보고 이렇게 줘. 그래서 최적의 절차가 나와요. 가장 퍼포먼스가 뛰어난 들어간 데이터 대비 결과물이 가장 뛰어난 그 처리 절차를 얘가 만들어요. 그게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뉴럴 네트워크의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은 뭐냐? 알고리즘의 핵심은 뭐가 알고리즘이냐라고 하면 최적화된 가중치의 연결이에요. 그게 최적화된 가중치, 즉 가중치들의 연결값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특정한 목표에, 특정한 결과물에 무조건 그 결과물과 내는, 즉 수많은 이미지가 오는데 사람만 찾는, 뭐 예를 들면 고양이만 찾는,
근데 최적화된. 그럼 고양이를 찾는데 수많은 이미지를 넣으면 고양이만 찾는 것에 최적화된 가중치의 연결 조합이 딱 생겨요. 그러면 그게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절차를 만든다는 거죠. 해결 절차를. 가장 최적화된. 그 최적화의 핵심은 가장 인식률이 높은 거겠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보면 돼요. 모듈. 그럼 예를 들면 물론 그걸로 고양이도 찾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사자를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사람을 찾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각각 있죠? 그걸 하나씩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양이도 찾고 사람도 찾고 호랑이도 찾는 동시에 다 찾을 수 있는 집어넣었을 때 분류할 수 있는 거 하면 그 세 가지를 가져다가 모듈을 가져다가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퍼포먼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방식은 똑같아요. 원리 방식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는 것. 알고리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죠. 수집, 정렬, 검색, 군집, 분류, 그리고 산술, 차원 변환. 이게 알고리즘, 기존의 컴퓨터 알고리즘이 하는 거예요. 연관을 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산술, 관계, 그 다음에 논리. 이 세 가지를 얘가 연산한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그럼 그거는 얘가 쓰는 도구고. 세 가지는 산술, 관계, 관계 비교, 그 다음에 논리, 참이냐 거짓이냐, 온이냐 오프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얘가 쓰는 도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징적으로 보면 비유하자면 그렇게 되고요. 결과를 뭘 할 수 있느냐? 그럼 얘가 무슨 퍼포먼스 낼 수 있냐? 수집할 수 있는 거고요. 정렬할 수 있는 거고요. 검색할 수 있는 거고요. 군집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고 캘큘레이팅 할 수 있고 차원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가 결과물로 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왜 컴퓨터가 그러면 인간의 일을 많이 대체하느냐? 인간의 일을 아까 했듯이 브레이크다운하면 쪼개면 수집하는 일이나 정렬하는 일이나 검색하는 일이나 군집, 분류하는 일이나 매칭, 이게 매칭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산하는 일이나 차원 변환하는 일이나 대부분 다 이렇게 변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상당수가.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가 인간의 일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한 다음에 내 일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거예요. 브레이크다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컴퓨터에게 시키고 남은 일들만 혹은 그것을 해서 얘가 결과물을 주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거기서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로봇을 활용해서 인간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앞으로 인공지능도 그렇게 된다고 했죠. 인공지능도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일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의 한글로 표현된 알고리즘이고요. 이거는 알고리즘 기술 전용 언어로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뭐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알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자, 좀 비교를 해보죠. 자,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는데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거기에 뉴럴넷을 쓰든 어쩌든지 간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예측 전문가예요. 예측 전문가. 왜? 아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보면 알겠죠? 문제를 브레이크다운 해야 되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쪼개야 되고 누가 알아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문가가 필요 없어도 하는 강화학습을 할 수 있다. 문제만 브레이크다운 하면 그러면 상관없지만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사고에서부터 기계학습 사고까지를 비교한 겁니다. 자, 인간도 엄밀히 얘기하면 알고리즘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팅 사고다, 알고리즘적 사고다 그러면 좀 더 그거를 디테일하게 쪼갠다. 어디까지 쪼개야 됩니까? 0과 1로 처리를 할 수 있고 아까 같은 가장 간단한 도구로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브레이크다운 해야 돼요. 문제를 계속 쪼개면 어느 수준에 가면 산술, 관계, 그리고 논리 이 세 가지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를 깨는 거예요.
최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짜서 거기까지 브레이크다운해서 절차를 만들면 그것을 어떤 절차에 어떤 순서에서 하느냐까지만 맞춰주면 그게 컴퓨터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쪼개줘야 되는 거죠. 전문가가. 라면을 끓인다. 라면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요. 인간은 이렇게 해요. 머릿속의 알고리즘은. 물을 끓이고 봉지 열고 넣고 스프하고 이렇게 먹는 것. 이게 인간의 알고리즘. 인간의 알고리즘. 요리사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요리사에. 그러면 재료의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막 더 쪼개겠죠. 내가 라면 어떻게 그냥 끓이면 돼.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상위 수준의 상위 개념 수준의 알고리즘이에요. 최상위 계층의 조금 제가 좋은 말로 포장해주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상화된 패턴, 개념 패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끓이면 돼. 근데 그냥 끓이면 된다라는 말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머릿속에는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최상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쪼개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모르니까 그걸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도 그럼 좀 잘 좀 설명해 줘봐. 그럼 이제 매뉴얼이 라면 봉지에 있죠. 그게 회사가 제공하는 좀 더 구체화된 알고리즘. 물을 끓이고 어느 정도 끓이면 뭐 숯을 언제 넣고 면을 언제 넣고 몇 분간 끓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송송 넣어서 드세요. 뭐 이런 거. 근데 요리사가 하면 전문가의 매뉴얼을 어떻게 돼요? 더 구체화된 알고리즘. 그게 이제 레시피가 되겠죠. 요리의 순서. 그것도 알고리즘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돼요? 컴퓨팅 사고로 가면 이제 기계가 처리해야 되겠죠. 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되죠.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컴퓨터가 하는 산술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논리 수준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산술 분야고 이 부분은 관계 분야고 이 부분은 논리 분야고 이런 식으로 더 그걸로 그 단계가 되도록 더 쪼개야 되겠죠. 더 쪼개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선반을 연다 닫는다. 그죠? 온오프죠? 그 다음에 내 손을 든다 내린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뭐든가 그 다음에 있느냐 없느냐 비교를 해야 되겠죠. 관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쪼개져. 이렇게 쪼개서 일을 하면 머리가 아프겠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컴퓨팅 사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끓이면 돼. 그런데 컴퓨터한테 로봇한테 라면을 끓이게 하려면 그 이제 쪼개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 처리에 의해서 어떤 처리 방식에 의해서 그 단계가 이루어지는지를 넣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산기계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0일로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연산기계. 그래서 연산기계 사고 처리 이진 처리가 되죠. 그건 전문가 매뉴얼, 일반인은 이걸 직관이라고 그러고 전문가 매뉴얼 사고, 단순 알고리즘, 기계적 처리 사고는 복잡한 알고리즘, 그 다음에 연산기계는 이진 처리 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I 기계 학습은 어떻게 돼요? 기계가 이 부분들을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학습을 하는 거죠. 물온도, 불온도, 냄비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인풋으로 들어가고 얘가 안에서 발하냐 비발하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아주 단순한 부분, 아주 단순한 파편적에서부터 그걸 묶어가지고 체계를 세워가지고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패턴의 순서를 만들어가지고 얘가 처리를 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뉴럴넷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 얘가 순서를 정하는 거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는 데이터하고 프로세스고요.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는 데이터 처리 절차는 순차 진행, 조건 선택, 반복 실행. 뭐 요 정도의 큰 그룹으로 카테고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것을 들여다보면 프로그래밍은 그다지 고급 기술은 아니에요. 노가다 기술이고 절차를 만드는데 누가 효과적으로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려울까요? 미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 이 처리가 다 어떻게 돼요? 영어잖아요. 우리는 왜 어렵냐? 이걸 영어로 해놓으니까 이게 외계어 같은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한글로 바꿔놓으세요. 인풋, 입력. 물론 수학이라는 좀
함수를 써야 되겠지만 입력 그럼 쉽잖아요. 이건 뭐 가져오라는 것보다 반복 처리 그리고 출력 그리고 외부에서 변수 가져와 뭐 이러면 훨씬 더 프로그램이 쉬워지겠죠. 요 정도 언어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언어밖에 안 돼요. 천자문 띄는 것보다 사실은 쉬워요. 근데 이게 영어로 있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돼요? 숨이 막혀서 여러분의 뉴럴 네트워크가 정지가 되는 거죠. 멍하고. 그래서 정지가 딱 되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감정선, 시상하부에 있는 거기에서 감정의 신호가 쫙 나면 공포감이 쫙 오면서 헉 하면서 여러분의 신피질 그리고 전두엽에 있는 정상적인 작동 기능을 전부 다 억압하는 거죠. 비발화 상태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프리즈 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못 나가요.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거든요. if를 모르세요. return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요새 나온 게 블록 맞히듯이 코드를 짜잖아요. 또 그런 거는 이거 애들이 하는 건데 또 이러거든요. 스크래치나.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더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여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과 기계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인공지능이 그냥 스스로 작동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모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앱, 웹 기술과 기존의 기술과 프로그램 기술과 같이 간다. 그래서 기존에는 인간이 데이터를 직접 선택하고 수정해서 인풋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를 컴퓨터에 프로그램에 넣더라도 엑셀로 데이터 정형화 작업을 하잖아요. 다 분류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을 필요하다면 숫자로 바꾸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데이터를 직접 선택하고 수정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작동 방식은 아까 절차에 의해서 펑션으로 돌아가죠. 그 펑션이 뭐냐면 그게 산술, 관계, 그 다음에 논리, 이게 펑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작동시켜요. 이 도구들을. 즉, 톱, 망치, 글루, 이걸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순서가 필요하겠죠. 절차를 쫙 나눴으니까 어마어마한 절차로 나눴죠. 제가 여기서 저 문을 나갈 때는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가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순서가 필요해 이러죠. 근데 로봇은 순서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순서가 있느냐? 여기서부터 각도를 어떻게 올리는가부터 시작해서 장애물을 어떻게 전부 다 논리적 순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명령을. 그래서 그 부분을 순서 그리고 그 순서마다 작동하는 방식 산술에서 산술이 필요한 건지 관계가 필요한 건지 비교가 필요한 건지 논리 연산이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거를 다 해서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짜는 게 프로그래밍. 그래서 코딩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정해놓은 답을 완벽하게 대신 출력을 해요. 답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여기서 저 문까지 저를 작동시켜서 가는데 성공하게끔 프로그래밍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틀리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퍼포먼스가 나와요. 딱 그렇게. 근데 단점은 뭐예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쪽을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드를 또 짜야 돼요. 이리 가려면 또 짜야 돼요. 저리 가려면 또 짜야 돼요. 뒤로 가려면 또 짜야 되겠죠. 가다가 물을 마시려면 또 짜야 돼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복잡한 가능의 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루트에서 무슨 정해진 행동을 로봇이 하는 것은 잘하지만 그 루트를 벗어나거나 환경이 바뀌면 얘가 이제 깡통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 버리는 거죠. 초기에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일본의 혼다가 만든 아시모를 봤잖아요. 지금은 강화학습을 하거나 로봇도 그렇게 쓰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야, 그것만 보면 정교하잖아요. 와, 저 사람 같네. 정확하게 전부 다 모든 사항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인 거예요. 쇼업하게 그거. 근데 거기서 조금만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계단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지면 엎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이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간이 수정하기 전까지는 함수가 변하지 않아요. 수정을 해줘야 돼. 계속 인간이. 업데이트를. 근데 중요한 건 놀라운 건 뭐예요? 이런 한계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세상을 얼마나 바꿨어요. 이거 보면 굉장히 무식한 거잖아요. 만약 이게 처음에 이 방식이 개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식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이런 미친놈. 저걸로 뭘 할 건데? 산술, 관계, 논리. 세 가지밖에 못 하는데? 인공지능, 분류, 회귀, 군집. 세 가지밖에 못 해요. 뇌신경. 똑같은 말이죠? 야, 이거밖에 못 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밖에 못하는데 세상을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 군주, 회귀밖에 못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정도는 변한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직접 선택하고 수정해요. 인풋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수학적 함수가 똑같은데 함수가 중요해요. 스스로 계속 변해요. 함수가 스스로 계속 변한다. 이거는 인간이 수정하기 전까지는 함수가 변하지 않아요. 기존의 방식은. 이거는 인간이 하지 않아도 함수가 스스로 계속 변한다. 라는 거죠. 스스로. 변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를 넣으면 알파고처럼 무조건 무식하게 해보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서 그 과정이 함수가 스스로 변하는 과정.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계산을 통해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가 계속 최적화시켜서 그 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알고리즘이 똑같은 거라도, 구조가 똑같은 거라도 데이터를 바꾸면 얘가 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요. 왜?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데이터가 원하는 결과를 내는데 똑같은 구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찾으니까. 스스로 변하죠. 그런 의미에서 함수가 계속 변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간이 정해놓은 정답을 완벽하게 출력하는 것 플러스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정답도 새롭게 출력한다. 인간이 중요한 건 이것도 정답이에요. 혹은 더 나은 답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답도 내놨어요. 근데 그 답은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인간이 찾아낸 답이거나 인간이 생각하는 정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그 정답은 내 인간의 지식 수준에서의 정답. 그것도 정답이긴 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것 플러스 인간이 아직 찾아내지 못한 정답도 출력한다. 이게 이제 차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함수를 디지털 연산으로 스스로 짜고 수정한다. 학습, 경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가 그렇게 되고요. 그럼 인간은 뭐 하느냐? 인간은 디폴트 인공신경망 구조 자체만 직접 코딩하죠. 이 구조 자체를 효율화시키는데 인간이 사용한다. 물론 이제 데이터도 인간이 손을 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댈 수도 있고 전체 될 수도 있고 조금만 될 수도 있고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 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컴퓨터 알고리즘하고 기계학습, AI 알고리즘 비교.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가 좀 혼동되는데 가장 큰 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기계학습, 딥러닝, 사이버네틱스, 전문가 시스템, 진화 시스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의 뇌를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인간의 뇌 밖에서 지능적인 아웃풋을 내는 것을 전부 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가장 큰 개념이 되겠죠. 가장 큰 개념. 그리고 기계학습은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프로그래밍은 기계가 학습을 하지 않죠. 그런데 기계학습을 하지 않아도 인공적으로 인간의 뇌를 안 쓰고도 프로그래밍을 해놔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계가 스스로 지능적인 아웃풋을 계속 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스스로 학습하는 것만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방식이 기계가 이제는 스스로 학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배운 대로 그냥 아웃풋을 내느냐, 코딩된 대로 내느냐, 아니면은 스스로 학습을 하느냐. 그 차이가 이제 생겨나겠죠. 예전엔 그게 없었죠. 1950년대 전에는 1950년대 전에 기계는 스스로 학습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50년대 넘어가서 그때 이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찾았죠. 그 전까지는 기계 학습이라는 게 없죠. 그냥 인공지능 혹은 컴퓨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스스로 함수를 찾아낼 수 있는, 혹은 스스로 무언가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는 거죠. 그래서 인공신경망, 결정트리, 베이즈 네트워크,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기계에게 스스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방식들,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딥러닝은 뭐냐? 인공신경망에 부르고 신경망이 딥한 거예요. 층이 깊은 거, 층이 많은 거. 이걸 딥한 신경망을 가지고 러닝, 그래서 딥러닝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 딥러닝 안에 그 딥러닝의 구조 자체가 CNN이냐, RNN이냐, RBM이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뭐 뒤에 나오니까 이거는 statistics부터 시작해서 pattern recognition, neural computation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중첩되고 하느냐라는 건데 뭐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죠? 두 가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쓴다고 해도 혹은 그 중에서 가장 하나의 부류인 딥러닝을 쓴다고 해서 이제는 이제 뭐 이런 HTML도 필요 없고 자바스크립트도 필요 없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아니에요. 모듈처럼 특별한 영역에 뭐 미래로 가면 그것까지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할지 모르겠죠. 스스로. 당분간은 기존에 있는 웹페이지에 혹은 앱에 일부는 기존처럼 똑같이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하고 일부의 특정한 기능은 AI를 강력한 용병 객체로 삽입하는 거죠. 객체로, 오브젝트로 삽입해서 넣는다 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 공부하실 때 객체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죠? 객체, 오브젝트입니다. 하나의 단독으로 작동 가능한 단위, 이걸 객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쉬운 객체가 사람이 객체예요. 여러분이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being과 doing이 있죠. being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태, state. being은 여러분이 doing은 여러분 운동을 하면 나오죠, doing이. 그래서 인간을 규정할 때는 너는 누구냐, 너는 뭘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와 일.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신을 규정하는 최상위 단위의 개념이에요. being은 뭐냐? 신의 being, 신의 doing.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일.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객체를 설명하는 최상의 방법. 최윤식 소장이 누구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최윤식 소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도 being과 doing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being을 설정하고 doing을 설정하고. being은 state죠. 상태. 키가 몇이냐부터 시작해서 상태. doing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객체는 연산만 할 수 있다. 이 객체는 비교만 할 수 있다. 이 객체는 둘 다 할 수 있다. doing을 설정하죠. 행위를. 그래서 너는 이것만 할 수 있는 객체야. 근데 이것만 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러이러한 스테이트를 가져. 값을 가져. 이게 being과 doing. 그러면 그걸 묶으면 객체가 형성돼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강력한 용병 객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존재가 어떻게 생겼고 알고리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데이터는 뭐만 받고 아웃풋은 이것만 해. 그래서 인공지능의 스테이트, 상태, being, 그리고 얘의 doing, 행위, 액션 이게 딱 교정돼요. 그래서 객체 형식으로 딱 들어가서 기존에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후에는 이 객체들을 연결해주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 객체를 뭘로 연결시켜요? 코딩으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전체의 프로세스를 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짠다고 해서 무조건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이미 그렇게 시작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웹 개발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넣을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폰에도. 아이폰에. Face Recognition. 얼굴 인증하잖아요. 그러면 아이폰의 OS를 전부 다 인공지능이냐? 아니에요. 기존에 이미 있는 코딩한 거에다가 고강력한 객체를 내가 내 주인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거를 Face Recognition 인공지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걔가 도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걸 강력하게 돌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인공지능 칩을, 하드웨어 전용 칩을 전화 그래. 하드웨어 전용 칩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한 기능에서는 얘가 강력한 객체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모듈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객체로. 그러면 여러분들도 현재 여러분이 만약 앱 개발자다 혹은 여러분의 홈페이지가 있다. 그럼 어떤 기능에서는 그걸 집어넣을 수 있어요. 내가 앱을 만드는데 내 앱도 어떻게 돼요? 로그인을 하는데 예전에는 입력값을 받아요. 코딩이 돼요. 아이디 받고 패스워드 받고 그게 비교 연산해서 참이냐 아니냐 해서 참이면 열어주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쓰고 그 자리에다 그 모듈을 걷어내고 뭘 해요? 페이스 레코기션을 넣는 거죠.
그럼 얘가 나를 카메라로 보고 내 기존의 데이터들하고 얘가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참이면 오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간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지금도 얼마든지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을 그렇게 하려면 그 인공지능의 그런 거는 간단한데 로컬에서 하는데 만약에 로컬을 벗어나서 비교 연산, 슈퍼컴퓨터 더 큰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데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뭐 인공지능 솔루션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 쿼리를 받고 그쪽에서 던져서 그쪽에서 칼큘레이션 하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인공지능 신경망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걸 짜는 언어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거죠. 요 정도는 지금 아이들도 앱을 만들 때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누가 그걸 더 잘하느냐라는 부분. 그러면 이게 더 퍼포먼스가 좋으냐?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아직 큰 차이는 나죠. 뭐 아이디를 받으나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하나 어차피 인증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페이스 레코그니션을 프로그래밍을 짠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굉장히 좀 힘들겠죠. 뉴럴넷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야, 무슨 페이스 레코그니션이야. 그냥 아이디 놓고 패스 넣으면 그것도 편한데.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직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인공지능을 쓸 필요 있느냐. 그러나 그게 쓸 필요가 있는 굉장히 많은 시계열 데이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또 다르죠. 그런 게 필요할 때는 인공지능을 장착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 데이터 처리 방식에 있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코딩을 하면 되는데 어떤 거는 데이터 자체가 정형 데이터가 아니에요. 숫자나 데이터 0, 1로 전환 가능한 곧바로 전환 가능한 데이터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비정형 데이터죠. 즉 동영상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동영상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정형화시키고 이거 전부 다 코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동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훈련시켜서 작동시키는 어떻게 되겠어요? 뉴럴넷을 쓰는 게 빠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그렇게 쓰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뭐 TV도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만들었잖아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그러면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뉴럴넷으로 얘가 막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훈련된 걸 통해서 특정한 목표가 있겠죠. 시각 장애인들에게 뭐 시그널 준다든지 뭔가를 인식하게 한다든지 하게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동영상을 쫙 찍고 변형,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로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아주 빠르게. 그 빅데이터, 동영상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데는 뉴럴넷을 쓰는 거죠. 인공신경망을.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에 따라서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인공지능을 배운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는 다 모든 것을 인공지능으로 뉴럴넷으로 해야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은 사기 같은 트릭인데 인공지능 개발 회사라고 해서 인공지능 내 제품에 뭐 인공지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거 하나 딱 껴놓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 전문가죠. 우리 웹은 인공지능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부담을 많이 갖지 마라. 내가 인공지능 한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걸 해야 되는 거고 뭐 내가 이 정도 배웠는데 이거는 뭐 전혀 쓸모가 없는 거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객체잖아요. 객체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데이터와 특정한 퍼포먼스에 딱 최적화된 객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객체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객체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오픈이 되면 쉽게 해서 이런 거죠. 구글은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최적화된.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바둑 말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체스를. 뭐 이런 거를. 물론 이제 통합되는 이제 알고리즘을 진부를 시켰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돼요? 자기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알파고가 나왔지만 뭐 릴라제로부터 다른 절에같이 나온 거는 얘네들이 그걸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시킨 알고리즘을 파는 거죠. 그래서 바둑 알고리즘은 파는 건 아니지만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거죠. 훈련시킨.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알고리즘 시장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즉 강력한 특정한 데이터와 목표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그 알고리즘은 최적화된 가중치의 연결이라고 했죠. 그 알고리즘을 수없이 만들 수 있어요. 왜? 데이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목적이 어마어마하니까. 퍼포먼스가.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전부 다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가 어떻게 됐어요? 라이브러리 처리를 있겠죠. 그럼 그 객체를 팔거나 그 객체를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것을 꽂아가지고 순서도를 만들어서 여기서는 코딩으로 처리가 되고 코딩에서 나온 데이터는 여기서 다시 인공지능으로 뉴럴넷으로 처리가 되고 뉴럴넷이 처리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다시 코딩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순서도를 짜겠죠. 왜냐하면 어떤 거는 코딩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대로 가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고 어떤 거는 뉴럴넷이 효율적이고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왜? 지금의 현재 기술로는 모든 단계를 뉴럴넷으로 하기에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아주 비효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는 코드를 몇 줄 쓰는 게 더 빨라요. 뉴럴넷을 여러 개를 쪼개가지고 뉴럴넷을 훈련시켜서 그걸 연결해서 박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처리를 만들어서 전체의 퍼포먼스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당분간 그런 방식이고 그렇지만 이 객체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점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는 당분간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객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면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심는 거예요. 앱처럼. 여러 개가 심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알고리즘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이 여러 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의 알고리즘은 하나밖에 퍼포먼스. 원 퍼포스, 원 디바이스, 원 퍼포스처럼 원 알고리즘, 원 퍼포스 나오면 퍼포스가 내가 원하는 게 로봇을 샀는데 강아지 로봇을 샀는데 얘가 나한테 보여줄 퍼포먼스가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다 예를 들면 이론적으로 알고리즘을 처리한다. 그러면 수만 개의 알고리즘을 뉴럴넷으로 훈련시켜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묶어서 하나의 알고리즘에서 10개씩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0개가 줄어들겠죠. 하나의 알고리즘에서 100개의 퍼포먼스를 낸다. 데이터가 막 다르게 들어가도 데이터의 공통점을 찾아서 몸통에서 그것을 쫙 처리를 한 다음에 머리를 여러 개를 두고 각각의 퍼포먼스, 알고리즘의 퍼포먼스를 내는 것을 만든다. 그게 알파고 제로. 하나의 몸통, one body, two head. 이게 알파고 제로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너럴로 가는. 지금까지는 one body, one head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넣으면 원 바디에서 처리해서 원 퍼포먼스만 나가요. 왜? 뉴럴넷이 그러거든요. 뒤에 보겠지만 뉴럴넷 축삭이 하나예요. 하나라는 것은 출력을 하나만 낸다는 거예요. 결과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떤 특정한 것에 하나에 대한 결과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원 네트, 원 뉴럴넷, 원 퍼포먼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퍼포먼스를 내려면 똑같은 구조지만 데이터를 바꾸든지 그래서 다시 훈련을 시켜서 나가든지 그러면 또 글을 쓰다가 또 다시 넣으려면 똑같은 걸 쓰려면 다시 데이터를 넣어서 다시 또 훈련시켜야 돼. 왜? 기존의 가중치는 예를 들면 호랑이라면 호랑이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가중치가 최적화됐으니까 이미지를 아니고 똑같은 건데 소리를 넣으면 어떻게 됐어? 이건 이미 이 안에 있는 가중치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최적화된 알고리즘이니까 이 알고리즘으로 소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알고리즘을 디폴트화 시키고 다시 소리를 넣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똑같은 도구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불편하면 그걸 동시에 막 써야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 바디 안에서 소리를 넣어도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넣어도 처리가 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통합적으로 하는 그게 뭐냐? 그런 게 제너럴이에요. 그런 게 제너럴.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쭉.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거고, Artificial Intelligence는 1950년대부터 개념이 나오고요. 인공지능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돼요. 진화주의, 기호주의, 연결주의. 그래서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진화주의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것은 GA, 유전적 알고리즘. 기호주의는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 연결주의가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는 인공지능의 큰 세 가지 연결주의에서 나오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새로 배운 거 아니죠? 다 배웠습니다. 성량값으로 하는 인공지능에서 다 배웠어요. 인공지능의 커다란 세 가지 분류예요. 진화주의, 기호주의, 연결주의. 그러니까 보면 이게 철학적 개념이 먼저 나오고 그거를 구현하는 거예요. 구현하는 거. 그래서 뭔가를 구현하는 거, 새로운 걸 만들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학적 개념에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새로운 흐름의 뭐 알고리즘이다 뭐가 나온다, 유형이 나온다,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머 만드는 게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의 학문에서 만들어서 하나의 개념이 형성되고 그 개념을 엔지니어링적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구현을 하는 거죠. 개념을 만들고 구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전 알고리즘. 뭐 책에서 다 우리 한 번씩 배웠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유전 알고리즘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문가 시스템이었고요. 이것도 다 인공지능에 들어가요. 이게 전문가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조도고요. 그래서 과거의 인공지능 연구는 뭐 전문가 시스템의 단점이 있는데 뭐 이건 우리가 했으니까 다 넘어갈게요. 설명 안 하고. 그다음에 엑스퍼트 시스템이나 러닝 시스템 이것도 넘어가고. 자, 뭐 또 다른 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도 있어요. 이게 약간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답다라고도 하는 건데, 일반적인 서버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정확한 경우만 해답을 도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대. 하지만 에이전트 시스템은 특정 에이전트가 입력된 요구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에이전트에게 요구를 전달해서 사용자가 반드시 어떤 답이라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안에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래서 에이전트 시스템은 인간의 자율성, 그다음에 사회성, 반응성, 협상, 소통, 통제, 경쟁 뭐 이런 기능들을 집어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프로그래밍 된 거예요. 스스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분산형 컴퓨팅 환경이 발전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이 정도를 처리하려면 컴퓨팅 시스템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분산형 컴퓨터 환경이 발전하면서부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됐고요. 지식 베이스라든지 탐색이나 검색, 환경으로부터 학습, 환경인식을 위한 빅데이터 해석, 네트워크 통신 기술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IT 기술이 융합된 겁니다.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라고 불리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의 퍼스널 어시스턴트라든지 청소 로봇, 옥션 뭐 이런 게 지금 다 멀티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 에이전트가 수행하는데 이 중에 일부를 지금 뉴럴넷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기계학습의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요. 교육학습, 연역학습, 귀납학습, 강화학습, 심층 신경망 학습, 발견학습 뭐 이렇게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분류법도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머신러닝은 관계도가 이렇게 됩니다. 슈퍼바이즈드,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그다음에 강화학습.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있고요. 강화학습에서 뭐 게임 AI라든지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뭐 예를 들면 빅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하위 개념 들어가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어떤 태스크에 가장 효과적인지를 서로 연결시켜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표별로 보는 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배워야 될 퍼셉트론은 1957년, XOR 프로블럼은 1970년, 뭐 그다음에 멀티레이어드 퍼셉션은 1986년, 퍼셉트론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심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딥 뉴럴 네트워크 2006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발전해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학습의 성능이 향상되는 거, 머신러닝의 특별히 딥러닝과 관련해서 그 향상된 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분류하는 건데, 이미지넷의 에러률이에요. 이미지넷이 이제 뉴럴넷의 하나의 이름인데, 휴먼 퍼포먼스,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걸 분석하는데, 분류하는데 인간 수준에 올라가는 게 대체적으로 에러율이 5%예요. 그러니까 95% 적중률. 그러니까 사진을 막 보여주면 이게 고양인지 사람, 개인지를 분별하는데 사람은 수많은 사진 보면 95%의 적중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데가 지금 2010년 이후에 2016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미지 분류는 이제는 사람의 눈보다 훨씬 더 정확한 수준에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역시 딥러닝을 쓰면서 이때부터가 딥러닝이 활성화되는데, 예전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쓰지 않을 때는
이게 굉장히 에러율이 높았죠. 그런데 딥러닝을 사용하면서 급격도로 에러율이 떨어지면서 사람의 수준까지 간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딥러닝이 이 정도의 갑자기 거의 브레이크스루에 해당하는 수준의 얘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딥러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고 거의 유행처럼, 그래서 인공지능 그러면 딥러닝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애큐러시 퍼포먼스도 마찬가지고요. 트래디셔널한 머신러닝은 어느 수준의 한계가 있는 거죠. 애큐러시가, 정확도가. 그런데 이것을 브레이크스루 한 게 딥러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 랭귀지 프로세스. 랭귀지 프로세스도 지금 보면 센턴스 파싱이네요. 센텐스 파싱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랐고요. 트랜슬레이션도 지금 딥러닝을 쓰면서 굉장히 그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니까 통번역도 기존의 기계학습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죠. 그 다음에 글씨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딥러닝을 쓰면서부터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러율과 그 다음에 애큐러시, 정확도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딥러닝의 성능을 집어넣어서 통번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퍼포먼스, 즉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속도를 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이 속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도 또 나오는데요. 여기 보죠. 이거는 트랜슬레이션, 구글의 트랜슬레이션과 휴먼 트랜슬레이션의 차이인데 이 노란색이 휴먼이에요. 그래서 지금 퍼펙트 트랜슬레이션을 6, 여기를 보면 인간 전문가는 트랜슬레이션 전문가는 이쯤 와 있어요. 근데 파란 게 이게 이제 그 예전의 방식이라고 보면 돼. 빨간색은 한계가 있죠. 근데 이게 뉴럴넷이죠. 뉴럴넷은 지금 거의 인간의 수준까지, 영어에서 스페니쉬로 그다음에 영어에서 차이니스로 가는 것은 아직 좀 인간 자체도 오고 그보다 떨어져 있지만 스페니쉬나 비슷한 유들은 굉장히 지금 인간의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언어에 따라서 뉴럴넷이 통번역하는 것도 퍼포먼스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빠른 것은 굉장히 고도화됐고 그렇지 않은 언어들은 언어의 특성 따라서 그런 거거든. 혹은 말뭉치에 따라서 다른 거고, 데이터베이스에. 그것도 어느 정도 그게 학습을 계속하기 시작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이 쌓이면 거의 인간의 수준까지 올라오는 거고, 현재 속도로 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인간의 그러니까 보통 수준의, 뭐 전문가도 차이가 있지만 보통 수준의 생각하는 수준의 통번역을 인공지능이 해내는 것은 사실 거의 지금 손앞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세싱 파워가 증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스트에 관한 거고요. 이거는 데이터 그로스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고리즘 개발도 있지만 두 가지는 컴퓨팅. 그 많은 것들을 그대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퓨팅 연산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죠.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처리하려면 얘가 데이터에서 배우니까 배울 만한 수준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빅데이터.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 그로스와 연결돼 있어요. 그 다음에 컴퓨팅 역량화 쭉 올라가니까 데이터 그로스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딥러닝의 퍼포먼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뭐 5년, 10년 후면 엄청난 수준에 올라가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좀 이제 뉴럴넷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군요. 자.